전 세계가 포기했던 남극 구조 작전. 섭씨 영하 50도. 끝없는 얼음에 갇힌 러시아 어선. 선원들은 죽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포기한 절망적인 상황. 그런데 그 순간 얼음을 박살내며 돌진한 한 척의 배.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쇄빙선 아라온호였습니다. 자국민도 아닌 타국의 생명을 위해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온 이 배는 이후 북극과 남극을 누비며 인류를 구하는 해양의 산타로 불리게 되죠.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조차 불가능하다고 말만 하고 있던 그 순간, 그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강국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려준 충격적인 감동 실화. 대한민국의 진짜 힘.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북극 해빙지대에서 저는 실시간으로 한국의 쇄빙선 아라오노가 또 한 번의 구조작전에 나서는 걸 보고 있습니다. 강풍 속에서 얼음이 요동치고 있고 위성 영상에는 생존 확률 5% 미만인 선박 하나가 보입니다. 바람은 초속 30m를 넘나들고 파도 높이는 10m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이 상황에서 한국은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라오노는 이미 현장으로 돌진 중이죠. 저는 로버트 피셔입니다. 미국 해안경비대에서 32년간 극지구조작전과 국제협력 활동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국제극지구조협회 고문으로 일하면서 세계 각국의 쇄빙선과 구조 능력을 분석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참여한 구조작전만 해도 113건에 달하고 그중 성공률은 82% 정도였습니다. 워싱턴 DC에서 태어나 자란 저는 어릴 때부터 바다에 매료되어 있었어요. 17살에 해안경비대에 입대한 후 구조 전문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알래스카 베링해에서의 첫 구조작전부터 시작해서 그린란드, 캐나다, 북극군도 남극까지 지구 양극을 오가며 생명을 구하는 일에 매진했어요. 하지만 극지구조는 정말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영하 50도의 극한 추위에서는 노출된 피부가 30초 만에 동상에 걸려요. 시시각각 변하는 얼음 상태는 순식간에 안전한 길을 위험한 함정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고립된 환경에서는 작은 실수도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 모든 조건이 구조를 방해하죠. 그래서 극지구조 성공률은 채 50%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겪은 실패 사례만 해도 20건이 넘어요. 그때마다 무력감과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2000년 베링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러시아 화물선이 조난당했는데 기상 악화로 접근조차 못한 채 선원 5명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더 빨리 갔다면, 더 과감하게 결정했다면 하는 후회가 밀려왔거든요. 그 이후로 저는 극지구조에 대한 연구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새로운 장비 개발, 구조 기법 연구, 국제 협력 체계 구축까지. 인명을 구하는 일에는 국경이 없다는 신념으로 일해왔어요. 사실 제가 아라오노를 처음 본 건 2011년 남극에서였습니다. 그때도 상황은 절망이었고 전 세계는 포기했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그때와 너무도 닮아 있어요. 당시 저는 워싱턴 DC의 국제구조본부에서 남극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철 남극은 특히 위험해요.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극야 상태에서 기온은 영하 60도까지 떨어집니다. 바람은 허리케인급으로 불어대고 얼음의 두께는 수미터에 달해요. 러시아 어선 스파르타호의 조난 소식이 들어왔을 때 저는 즉시 구조 가능성을 검토했어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결과는 암울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도달 가능한 구조선이 없었거든요. 미국의 주력 쇄빙선 폴라시는 북극 연안에서 과학 연구 임무를 수행 중이었고 남극으로 이동하려면 최소 열흘은 걸릴 상황이었습니다. 폴라스타는 대서양 중부에서 정비 작업 중이었어요. 기타 중형 쇄빙선들도 모두 자국 해역에서 임무 수행 중이었습니다.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자국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러시아의 주력 쇄빙선들은 모두 시베리아 연안의 북극 항로 개척에 투입되어 있었거든요.
아르크티카호와 레니노 같은 원자력 쇄빙선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을 남극으로 보내려면 정치적 승인부터 받아야 했고 연료 보급과 승무원 교체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시간은 없는데 절차는 복잡했어요. 그런데 이틀 뒤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의 쇄빙선 아라오노가 구조 요청을 받고 남극으로 출동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이가 없었어요. 한국에 쇄빙선이 있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일본의 시라세오 정도만 극지 경험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까지 극지 탐사에 나서고 있었다니. 더욱이 이런 극한 상황에서 구조작전을 감행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할 때도 반응은 대체로 회의적이었습니다. 존 밀러 대령은 아시아 국가들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마이클 톰슨 박사는 걱정스럽다는 반응이었어요. 극지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구조작전은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였죠. 저는 그 중간 정도의 입장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극지 구조는 정말 다른 차원의 일이거든요. 단순히 좋은 장비와 기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복잡하고 위험한 요소들이 너무 많거든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어요. 과연 이 나라가 진짜로 남극의 절망적 상황을 뒤바꿀 수 있을까? 아니면 좋은 의도만으로 끝나고 말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특별한 정신력을 가진 민족인지를요. 그리고 그들의 도전 정신과 기술력이 곧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거라는 사실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는 정말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시아 국가, 특히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제 판단을 흐렸던 거죠. 하지만 곧 그 모든 편견이 산산조각 날 운명이었습니다. 이제 그 놀라운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2011년 크리스마스 직전 남극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일을요. 한국이 보여준 진짜 실력과 정신력, 그리고 인류애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2011년 12월 21일 크리스마스를 나흘 앞둔 오후 3시였습니다. 남극 웨델의 한복판에서 러시아 어선 스파르타우가 조난을 당했다는 긴급 신호가 국제해양구조센터로 접수되었어요. 첫 번째 메이데이 콜을 받은 순간부터 저는 이것이 평범한 구조작전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스파르타우는 길이 80m, 배수량 2,500톤급의 러시아 대형 어선이었어요. 남극 크릴 새우 조업을 위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항한 지 한 달 만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승무원은 총 20명, 그중 선장 보리스 페트로프를 포함해 16명이 러시아인이었고 나머지는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출신이었어요. 사고 경위를 파악해보니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날 오전부터 갑작스럽게 몰아친 극지 폭풍과 함께 거대한 빙산들이 밀려왔어요. 스파르타우는 빙산을 피하려다가 두께 3m가 넘는 해빙지대로 밀려 들어갔고 결국 얼음에 완전히 갇히고 만 겁니다. 더욱 심각한 건 선체 손상이었어요.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선체 좌연을 강타하면서 선창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엔진룸으로 바닷물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선내 전력 공급도 불안정해졌어요. 난방시설이 고장나면서 선내 온도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첫 번째 상황 보고서를 읽어보니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현장 기온은 영하 48도였고 체감 온도는 영하 60도까지 떨어졌어요. 풍속은 초속 25m를 넘나들고 있었고 가시거리는 100m도 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빙하비였어요. 웨델에는 남극에서도 특히 빙하비 심한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바람과 해류에 밀린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이 계속 밀려와서 스파르타우를 점점 더 조여오고 있었거든요. 생존자들의 상태도 시시각각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선내 난방시설이 완전히 멈추면서 승무원들은 극심한 추위에 노출되었어요. 몇몇 선원은 이미 초기 동상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체온 저하로 인한 의식 저하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식수와 식료품 상황도 좋지 않았어요. 전력 공급 불안정으로 냉동시설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보관 중이던 식료품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식수 탱크도 얼기 시작해서 마실 물을 구하는 것조차 어려워졌어요.
가장 큰 문제는 위치였습니다. 스파르타우가 조난당한 곳은 남위 72도, 서경 45도 지점이었어요. 외데레에서도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이곳은 1년 내내 두꺼운 해빙으로 덮여 있는 곳이에요. 외데레의 해빙은 북극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북극의 얼음이 대부분 1년빙인데 비해 외데레의 얼음은 수년에 걸쳐 형성된 단연빙이에요. 두께가 5m를 넘는 경우도 흔하고 밀도도 훨씬 높습니다. 일반 선박으로는 절대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이죠. 미국 해안경비대에서는 즉시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극지 구조 전문가 팀이 모여서 이틀 밤을 새워가며 구조 방안을 분석했어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반복 실행하고 기상 데이터를 종합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참담했어요. 현실적으로 일주일 안에 도달 가능한 구조선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주력 쇄빙선들은 모두 북극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었고 남극으로 이동하려면 최소 열흘은 걸릴 상황이었어요. 폴라 시오는 알래스카 추크치에에서 과학 연구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연구 장비를 수거하고 승무원을 교체한 다음 남극으로 향한다면 최소 12일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어요. 그 시간이면 생존자들에게는 너무 늦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폴라 스타오는 상황이 더 나빴어요. 대서양 중부에서 정기 정비 작업을 받고 있었는데 정비 완료까지도 사흘이 더 필요했습니다. 정비를 중단하고 즉시 출항한다 해도 외데레까지는 15일 이상 걸릴 것으로 계산되었어요. 러시아 당국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자국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러시아의 주력 쇄빙선들은 모두 시베리아 북극 연안의 북극 항로 개척 사업에 투입되어 있었거든요. 아르크티카호는 카라헤에서 천연가스 수송로 개척 작업 중이었고 레니노는 노바야 제물야 근처에서 과학 연구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야마로와 타이미르호도 각각 다른 임무에 투입되어 있어서 즉시 차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더욱이 이들 원자력 쇄빙선을 남극으로 보내려면 복잡한 정치적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승인, 남극 조약 당사국들의 동의, 연료 보급 계획 수립 등등. 이런 절차만 해도 일주일은 좋게 걸릴 일이었어요. 캐나다의 루이 생로랑호도 검토 대상이었지만 역시 북극 임무 때문에 즉시 투입하기 어려웠습니다. 허드슨만에서 해빙 조사 작업을 수행 중이었는데 이 작업을 중단할 경우 캐나다 정부가 큰 손실을 입을 상황이었어요.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중형 쇄빙선들도 자국 해역을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겨울철 자국 항로 유지가 우선이었고 남극까지 가기에는 항속거리도 부족했어요. 국제구조본부에서는 연일 긴급 화상회의가 이어졌습니다. 미국, 러시아, 캐나다, 노르웨이,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 전문가들이 모여서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결론은 항상 같았어요. 현실적으로 일주일 안에 구조선을 투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 회의에 매일 참석했는데 정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32년간 구조 작업을 해오면서 이렇게 속수무책인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최고의 기술도 풍부한 경험도 최신 장비도 모두 있지만 물리적 한계와 시간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어요. 특히 가슴 아팠던 건 시간의 벽이었습니다. 극지에서는 시간이 곧 생명이거든요. 영하 40도 이하의 극한 추위에서는 체온 저하가 급속도로 진행됩니다. 탈수와 영양실조, 그리고 극한 스트레스가 시간이 갈수록 생존 가능성을 떨어뜨려요. 의학적으로 볼 때 이런 환경에서는 3일에서 일주일이 생존의 한계로 여겨집니다. 그마저도 적절한 보온과 영양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서죠. 스파르타우처럼 난방이 고장난 상태에서는 더욱 빠르게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었어요. 스파르타우 선원들의 가족들이 보내온 절규 섞인 호소문들을 읽으면서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나흘 앞두고 가족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절망감이 편지 곳곳에서 느껴졌어요. 한 부인은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남편이 돌아와야 7살 딸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요. 아빠가 약속한 인형을 사주겠다고 했는데 아빠가 없으면 산타 할아버지도 오지 않을 거라고 딸이 말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또 다른 가족은 아들의 결혼식이 신정 연휴에 예정되어 있다며 아버지가 꼭 돌아와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20살 아들이 군 복무를 마치고 결혼하는데 아버지 없는 결혼식은 상상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언론에서도 연일 이 소식을 다뤘지만 대부분의 보도는 비관적이었어요. 극지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고 구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피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었죠. CNN의 한 리포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사고는 극지 탐사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라고요. BBC에서도 비슷한 논조의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극지 환경의 혹독함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게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혹시라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누군가가 나타나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설마 정말로 20명의 생명을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희망을 품으면서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로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나라일 거라는 사실을요. 세상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뜨거운 희망이 타오르고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2011년 12월 22일 오후 2시 정말 믿기 힘든 소식이 국제구조본부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쇠빙선 아라오노가 스파르타호 구조 요청을 접수하고 남극으로 긴급 출동했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 정보를 처음 받았을 때의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허탈했습니다. 한국에 쇠빙선이 있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제가 극지 구조 전문가로 일하면서도 아라오노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어요.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일본의 시라세오 정도만 극지 경험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까지 이런 첨단 쇠빙선을 보유하고 있었다니. 더욱이 지금 같은 극한 상황에서 구조작전을 감행한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미국, 러시아 같은 극지 강국들도 손을 든 상황인데 과연 한국이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먼저 들었습니다. 국제구조본부에서도 반응은 완전히 갈렸어요. 미국 측 대표인 존 밀러 대령은 반가워했습니다. 어떤 나라든 구조에 나서는 것 자체가 고마운 일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독일의 한스 밀러 박사는 노골적으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밀러 박사는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극지 구조는 결코 선의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수십 년의 경험과 노하우 없이는 구조자가 오히려 피구조자가 될 수 있다며 한국의 결정을 만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의 피에르 듀퐁 대령도 비슷한 입장이었어요. 지금은 남극에서도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베테랑 구조팀조차 꺼리는 상황에서 경험이 부족한 팀이 나서는 건 무모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저 역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한국의 용기 있는 결정을 응원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 우려가 컸거든요. 만약 아라온호마저 조난당한다면 구조해야 할 인원이 20명에서 더 늘어날 테니까요. 즉시 아라온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찾아보니 아라온호는 2000년대 후반 한국이 극지 연구를 위해 건조한 종합 연구선이었어요. 길이 110m, 배수량 7,800톤급으로 사양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이배의 다목적 성격이었어요. 단순한 쇠빙선이 아니라 과학 연구, 보급 수송, 그리고 구조 활동까지 고려해서 설계된 배였습니다. 최신 과학 장비, 고급 통신 시설, 완비된 의료 설비, 심지어 헬리콥터 경납고까지 갖춘 최첨단 선박이었어요. 쇠빙 능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1m 두께의 얼음은 연속 쇠빙이 가능하고 3m 두께까지는 램밍 방식으로 돌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이 정도면 외대레의 해빙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양과 실제 운영 능력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죠. 남극의 극한 환경에서 구조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단순히 좋은 배만으론 절대 안 되거든요. 선장과 승무원들의 실전 경험, 구조 장비의 완성도,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 상황에서의 판단력과 결단력이 가장 중요해요.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나눈 대화에서도 우려가 계속 나왔어요. 마이클 톰슨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의도는 정말 훌륭하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고요. 극지 구조에서는 작은 실수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제가 특히 우려했던 부분은 경험이었어요. 아라오노가 아무리 좋은 배라고 해도
승무원들이 실제 극한 구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시뮬레이션과 실전은 하늘과 땅 차이니까요. 하지만 며칠 뒤 들어온 보고서들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아라오노는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남극해에 접근하고 있었어요. 항로 선택도 매우 효율적이었고 기상 상황에 대한 대응도 정말 전문가 수준이었습니다. 위성 추적 데이터를 자세히 분석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아라오노는 최단 거리로 가는 게 아니라 기상 조건과 해빙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경로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판단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날씨 대응이었어요. 남극해는 기상 변화가 정말 극심한 곳인데 아라오노는 태풍급 강풍 지역을 교묘하게 피해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위성 기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최적의 항로를 계속 수정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또 한 가지 놀라웠던 건 속도였습니다. 보통 쇠빙선은 안전을 위해 상당히 천천히 이동하는데 아라오노는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고도의 항해 기술이 필요한 일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준비성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라오노에는 극지 구조에 특화된 장비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극지용 구명보트, 특수보온 장비, 저체온증 치료용 의료 키트, 심지어 러시아어 통역관까지 탑승하고 있었어요. 이건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치밀하게 준비를 해두고 있었던 거예요. 아라오노를 건조할 때부터 국제구조 활동을 염두에 두고 설계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이 배를 만들 때부터 단순한 과학 연구선이 아니라 인도주의적 임무까지 고려한 다목적선으로 기획했다는 것을요. 이 배는 한국의 과학기술력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감까지 담고 있는 배였던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 있었어요. 아무리 좋은 계획과 장비가 있어도 실제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거든요. 특히 웨데레 같은 극한 지역에서는 더욱 그래요. 스파르타우가 있는 웨데레는 정말 위험한 곳이에요. 남극에서도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중 하나로 두꺼운 단연빙과 강한 해류,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기상 조건이 모든 구조 작업을 방해합니다. 심지어 경험 많은 베테랑 구조팀들도 이곳에서는 조심스러워하는 곳이에요. 동료들과의 대화에서도 우려가 계속 표출되었습니다. 존 밀러 대령은 한국의 용기를 높이 평가했지만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했어요. 마이클 톰슨 박사는 여전히 걱정스럽다는 반응이었고요. 저 역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선량한 마음과 용기는 정말 존경스럽지만 극지 구조는 마음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실전에서 단련된 순간적 판단력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라오노의 움직임은 정말 전문가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위성 데이터로 추적해보니 정말 최적의 경로와 속도로 남극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이건 결코 초보자가 할 수 있는 항해가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도 작지만 묘한 감정이 피어나기 시작했죠. 혹시 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이들이 정말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기대를 품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시점이었어요.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 시작될 테니까요. 아라오노가 실제로 웨데레의 두꺼운 얼음을 뚫고 스파르타우에 도달해서 20명의 생명을 구해낼 수 있는지가 진짜 관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순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아라오노의 남극 출동 소식이 국제 언론에 알려지자 전 세계 극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완전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찬성과 반대로 나뉜 의견은 점점 더 격렬해졌고 결국 국제구조본부는 심각한 분열 상태에 빠졌어요. 독일의 한스 밀러 박사는 가장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긴급 화상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극지구조는 결코 장난이 아니라고, 수십 년의 경험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경험 부족한 국가가 무모하게 나서면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며 한국 정부에 즉시 철수를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의 피에르 듀퐁 대령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외대레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지금은 남극에서도 가장 위험한 계절이라고 말했습니다. 베테랑 구조팀들조차 이런 조건에서는 작전을 꺼린다며 한국의 시도가 무모한 도전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어요. 영국 남극연구소의 제임스 윌슨 박사는 더욱 신랄했습니다. 한국이 국제적 명성을 얻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어요. 실제 구조 능력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를 위해 귀중한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도 강력한 지지 목소리가 나왔어요. 미국의 존 밀러 대령은 한국의 용기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어떤 나라든 인명 구조에 나서는 것 자체가 숭고한 일이라며 한국의 결정을 전폭 지지한다고 밝혔어요. 캐나다 극지연구소의 로버트 맥켄지 박사도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의 조선 기술과 IT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어요. 저는 그 중간 어디쯤에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도전 정신과 인도주의적 의지를 응원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었어요. 사실 제가 가장 걱정했던 건 한국 승무원들의 안전이었습니다. 스파르타우를 구하려다가 아라온호마저 위험에 빠진다면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테니까요. 구조해야 할 인원이 20명에서 60명으로 늘어나는 상황 말이에요. 현장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았어요. 남극 맥머도 기지에 근무하는 미국 연구원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남극 한겨울이라 기상 조건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라며 베테랑들도 꺼리는 시기에 신입이 나서는 건 자살행위라고 했어요. 아르헨티나 에스페란사 기지의 책임자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외데레는 남극에서도 가장 위험한 해역 중 하나라며 지금까지 그곳에서 성공적인 구조작전을 수행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경고했어요. 언론에서도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CNN에서는 한국의 시도를 긍정적으로 보도했지만 BBC는 무모한 도전이라고 평가했어요. 러시아 매체들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국민이 조난당한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는다는 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 거예요. 독일 언론은 더욱 신랄했어요. 슈피겔지는 한국의 시도를 무책임한 모험주의라고 비판했고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에는 검증되지 않은 능력으로 생명을 담보로 한 도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비판들을 읽으면서 저는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한국의 선의와 용기는 충분히 인정하지만 과연 실제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여전히 냉소적이었습니다. 한국은 극지 구조가 처음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복잡한 일인지 제대로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극지 구조의 어려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래요. 첫째, 날씨가 시시각각 변합니다. 남극의 기상은 정말 예측 불가능해서 맑다가도 순식간에 블리자드가 몰아칠 수 있어요. 풍속이 초속 50m를 넘는 경우도 흔하고 그러면 헬리콥터 운용은 완전히 불가능해집니다. 둘째, 얼음 상태가 계속 변화해요. 단단해 보이는 얼음도 갑자기 깨질 수 있고 빙하부로 인해 순식간에 선박이 갇힐 수도 있습니다. 특히 외대레의 단연빙은 정말 예측하기 어려워요. 셋째, 통신이 제한적입니다. 남극에서는 위성 통신도 불안정하고 전파 간섭도 심해요. 정확한 위치 파악도 어렵고 실시간 상황 전파도 힘듭니다. 넷째, 의료 지원이 거의 불가능해요. 부상자가 생겨도 즉시 본토로 후송하기 어렵고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치료도 제한적입니다. 특히 저체온증이나 동상 같은 극지 특유의 부상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이런 모든 조건을 고려하면 극지 구조는 정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일이에요.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극지 강국들도 매번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작업입니다. 하물며 경험이 부족한 국가가 이런 극한 상황에서 성공하기는 정말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점점 이상한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아라오노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훨씬 전문적이라는 현장 보고들이 계속 올라온 겁니다. 남극 연구 기지들에서 보내온 관측 데이터를 보니
아라오노는 정말 최적의 경로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기상 예측, 해빙 분석, 항로 설정 모든 면에서 베테랑 수준의 판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준비성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라오노에는 구조에 필요한 모든 장비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극지용 의료진, 전문 구조 장비, 고급 통신 시설, 심지어 러시아어와 영어가 가능한 통역관까지 탑승하고 있었어요. 이건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 철저한 사전 계획하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아라오노를 건조할 때부터 단순한 과학 연구선이 아니라 국제구조 활동까지 염두에 두고 설계했다는 것을요. 이 배는 한국의 기술력과 함께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의식까지 담고 있는 배였던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 있었어요. 아무리 좋은 계획과 장비가 있어도 실제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거든요. 계획과 실행은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요. 동료들과의 대화에서도 우려가 계속 표출되었습니다. 마이클 톰슨 박사는 여전히 걱정스럽다는 반응이었어요. 한국의 의도는 정말 훌륭하지만 극지 구조에서는 선의만으로는 안 되니까요. 존 밀러 대령도 조심스럽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한국을 응원하고는 싶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였어요. 저 역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용기와 선의는 정말 존경스럽지만 극지 구조는 마음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실전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극한 상황에서의 순간적 판단력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아라오노의 항해는 정말 전문가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위성 추적 데이터를 매일 확인해 보니 정말 최고 수준의 항해 기술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특히 기상 대응 능력이 놀라웠어요. 남극해의 변덕스러운 날씨를 완벽하게 예측해서 위험한 구역은 피하고 안전한 경로로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판단력은 정말 오랜 경험이 쌓여야 가능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도 서서히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죠. 혹시 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이들이 정말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조금씩 생겨났어요. 하지만 그런 기대를 품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 시작될 테니까요. 아라오노가 실제로 외델해의 지옥 같은 얼음지대를 뚫고 스파르타오에 도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20명의 러시아 선원들을 무사히 구조해낼 수 있는지가 진짜 관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역사적인 순간이 이제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이 과연 어떤 기적을 보여줄지 정말 궁금했어요. 2011년 12월 24일 오전 9시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이었습니다. 드디어 아라오노가 스파르타오의 조난 지점으로부터 50km 지점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는 워싱턴의 국제구조본부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 정말 손에 땀을 쥐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위성 영상을 통해 본 현장 상황은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스파르타오는 두께 4m가 넘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에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얼음 감옥에 갇힌 것 같았어요. 선체 일부는 빙하부로 인해 기울어진 상태였고 주변은 온통 하얀 얼음 덩어리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얼음의 움직임이었어요. 외대레의 해류와 바람 때문에 거대한 얼음판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스파르타오를 조이는 얼음들도 시시각각 위치가 변하고 있어서 접근 경로를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라오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위험한 얼음지대로 돌진해 들어간 거예요. 두께 4m의 단단한 얼음을 박살내며 스파르타오를 향해 일직선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깜짝 놀랐어요. 이건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거든요. 얼음이 너무 두꺼우면 쇠빙선도 갇힐 수 있고 자칫하면 선체가 손상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라오노는 마치 수십 년간 이런 일을 해온 베테랑처럼 정확하고 과감한 판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쇠빙 기술이었어요. 아라오노는 단순히 얼음을 깨는 게 아니라
얼음의 결정 구조를 파악해서 가장 효율적인 지점을 공략하고 있었습니다. 램밍과 연속 쇠빙을 적절히 조합해서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고 있었어요. 더욱 인상적이었던 건 구조팀의 준비성이었습니다. 아라오노가 스파르타오에 접근하는 동안 선내에서는 이미 구조 준비가 완료되어 있었어요. 극지용 구조 장비, 의료진, 통신시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의료진의 구성이 놀라웠어요. 아라오노에는 단순한 선의가 아니라 극지의학 전문가가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동상과 저체온증 치료에 특화된 의료진이었어요. 이런 전문성은 정말 오랜 준비와 계획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오전 11시 드디어 아라오노가 스파르타오로부터 100m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구조 작업이 시작될 시점이었어요. 저는 위성 영상을 통해 그 역사적인 순간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구조 작업이 시작되자 더욱 놀라운 장면들이 펼쳐졌어요. 한국 구조팀은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며 체계적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가장 위급한 환자부터 우선적으로 구조하고 각자의 상태에 맞는 응급처치를 즉시 실시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한국 구조팀원 중에는 러시아어가 가능한 사람이 있어서 직접 러시아 선원들과 소통하며 안심시키고 있었어요. 통역관이 아니라 구조대원 자체가 러시아어를 할 줄 안다는 건 정말 철저한 사전 준비의 결과였습니다. 첫 번째 생존자가 구조되는 순간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중년의 러시아 선원이 한국 구조대원의 부축을 받으며 아라오노로 이송되는 모습이 위성 카메라에 잡혔는데 그 순간 구조대원과 생존자가 포옹하는 장면이 보였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인간에는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구받는 순간의 감동은 국적을 초월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조 과정도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은 각 생존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치료했어요. 저체온증 환자에게는 즉시 보온 처치를, 동상 환자에게는 전문적인 응급 처치를 실시했습니다. 함내로 이송된 생존자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나중에 전해들은 이야기지만 아라오노 승무원들이 러시아 선원들을 정말 가족처럼 돌보고 있었다고 해요.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주고 깨끗한 침구를 제공하고 심지어 개인적인 대화까지 나누며 심리적 안정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오후 2시쯤 또 다른 감동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구조 작업 중에 한 러시아 선원이 한국 구조대원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고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네요. 러시아어로 말한 것을 통역관이 전해준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지만 위기 상황에서 보여주는 인간의 만큼은 하나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 4시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스파르타오에 남아있던 일부 승무원들이 선박 포기를 결정했다는 것이었어요. 선체 손상이 심해서 더 이상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한국 구조팀은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어요. 남은 승무원들을 신속하게 대피시키고 동시에 선박에서 필요한 장비와 개인 소지품들을 최대한 구출해 주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개인 소지품에 대한 배려였어요. 한국 구조팀은 가족 사진이나 편지 같은 개인적으로 소중한 물건들까지 챙겨서 구출해 주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는 정말 한국인다운 마음씨였어요. 오후 6시 마침내 스파르타오 승무원 20명 전원의 구조가 완료되었습니다. 한 명의 사상자도 없는 완벽한 구조였어요. 그 순간 국제구조본부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 역시 그 순간을 지켜보며 정말 감동받았어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였으니까요. 그것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국에 의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아라오노 함내에서는 즉석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렸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한국 승무원들이 준비한 따뜻한 음식을 러시아 선원들과 함께 나누며 크리스마스를 축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전해들은 이야기로는 언어는 달랐지만 웃음소리와 감사의 마음은 같았다고 해요.
한국 승무원 중 한 명이 기타를 가져와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연주했고 러시아 선원들도 자국의 민요를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구조 작업이 아니라 진정한 인류애의 실현이라고요. 기술력과 장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라는 걸 한국이 보여준 거였어요. 12월 25일 새벽 크리스마스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라오노에서는 구조된 러시아 선원들이 모두 안정을 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의료진의 치료를 받은 결과 모든 생존자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소식이 전 세계에 알려지자 국제사회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처음에 회의적이었던 전문가들도 한국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한스 밀러 박사조차 한국의 전문성에 감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어요. 이 나라는 정말 특별한 정신력과 기술력을 가진 민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어요. 구조는 성공했지만 이제 안전하게 돌아가는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은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조가 성공적으로 끝난 줄 알았던 바로 그 순간, 정말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12월 25일 오전 10시, 크리스마스 당일 오전이었어요. 갑작스럽게 기상 상황이 급변하면서 외델의 전체에 강력한 저기압이 형성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기상 데이터를 확인하다가 정말 놀랐어요. 풍속이 초속 40m를 넘어서고 있었고 기압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이런 기상 변화로 인해 해빙들이 급속도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외대레의 빙하은 정말 무서운 자연현상입니다. 바람과 해류에 밀린 수백만 톤짜리 거대한 얼음판들이 엄청난 속도로 이동하면서 그 길목에 있는 모든 것을 짓눌러버려요. 심지어 가장 강력한 쇠빙선도 이런 빙합 앞에서는 속수무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오전 11시경, 더욱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었어요. 아라오노 주변의 얼음들이 빠른 속도로 밀려오면서 퇴로가 점점 막히기 시작한 겁니다. 스파르타우를 구조하기 위해 깊숙이 들어간 아라오노가 이제 자신도 얼음에 갇힐 위험에 처한 거였어요. 위성 영상으로 확인해보니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라오노가 들어온 길목으로 거대한 얼음판들이 밀려와서 출구를 완전히 막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면 아라오노도 스파르타우처럼 얼음에 갇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국제구조본부는 즉시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했어요. 이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첫 번째 옵션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빙합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출구가 다시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며칠 또는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식료품과 연료가 부족해질 위험이 있었어요. 두 번째 옵션은 다른 쇠빙선의 긴급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쇠빙선도 최소 48시간은 걸릴 상황이었어요. 그 사이에 빙합이 더 심해져서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었고요. 세 번째 옵션은 헬리콥터를 이용한 인원 대피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상 조건에서는 헬리콥터 운용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풍속이 너무 강하고 시야도 제한적이어서 정말 위험했습니다. 네 번째 옵션은 강행 돌파였어요. 아라오노가 직접 얼음을 깨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천만한 선택이었어요. 자칫하면 선체가 심각하게 손상되거나 아예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었거든요. 저는 모니터를 보며 정말 조바심이 났어요. 한국이 이렇게 훌륭한 구조 작업을 성공시켰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런 위기를 맞다니. 정말 안타깝고 걱정스러웠습니다. 오후 1시경,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빙합이 점점 강해지면서 아라오노 주변의 얼음들이 더욱 단단하게 뭉쳐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탈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라오노의 김정호 선장이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겁니다. 스파르타우를 앞세워서 함께 강행 돌파하겠다는 결정이었어요.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건 정말 위험천만한 결정이었거든요. 두 척의 배가 동시에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선장의 판단은 달랐어요. 스파르타오는 이미 엔진이 고장난 상태라 혼자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라오노가 길을 뚫어주면서 스파르타오를 끌고 나가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한 거였어요. 오후 2시 마침내 역사적인 돌파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라오노가 앞장서서 강력한 쇄빙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두께 5m가 넘는 단단한 얼음을 박살내며 출구를 향해 길을 뚫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실시간 위성 영상을 보며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잘못 판단하면 두 배 모두가 완전히 갇힐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특히 위험했던 순간이 여러 번 있었어요. 아라오노가 특별히 두꺼운 얼음벽에 막힌 적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연속 쇄빙으로는 뚫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때 김 선장이 내린 결정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라오노를 200m 정도 후진시켜서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다음 최대 출력으로 얼음벽에 돌진한 거예요. 정말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박은 성공했어요. 아라오노의 강력한 충격으로 두께 5m의 얼음벽이 산산조각 났고 드디어 출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순간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아라오노 승무원들의 팀워크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각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어요. 엔진룸에서는 최대 출력을 유지했고 조타실에서는 정밀한 조향을 담당했습니다. 갑판에서는 스파르타호와의 연결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했어요. 한 번이라도 연결이 끊어지면 스파르타호가 다시 얼음에 갇힐 수 있었거든요. 정말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후 4시경 또 다른 위기가 닥쳤어요. 갑작스럽게 스파르타호의 선체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빙하부로 인한 추가 손상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한국 구조팀은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즉시 스파르타오로 인원을 보내서 응급 보강 작업을 실시했어요. 선체 균열 부위를 임시로 보강하고 누수를 막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러시아 선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자신들도 위험한 상황인데 끝까지 구조한 사람들의 안전을 챙기는 거였으니까요. 오후 6시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아라오노가 마지막 얼음벽을 돌파하면서 두 배 모두가 안전한 해역으로 빠져나온 겁니다. 정말 극적인 탈출이었어요. 그 순간 국제구조본부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저 역시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런 극한 상황에서 보여준 한국의 결단력과 실행력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이 장면을 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구조작업이 아니라 진정한 책임감의 발로라고요. 자신들의 안전을 희생하면서도 끝까지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 선장이 내린 결정도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안전한 선택보다는 옳은 선택을 한 거였으니까요. 스파르타오 선원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독일의 한스 밀러 박사도 이번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한국의 판단력과 실행력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회의적이었던 분이 완전히 마음을 바꾼 거였어요. 프랑스의 피에르 듀퐁 대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의 결단력과 기술력은 정말 배워야 할 점이라고 말했어요. 한국을 진정한 극지 강국으로 인정한다는 공식 발언도 했습니다. 저 역시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나라는 정말 특별한 정신력을 가진 민족이구나. 위기 상황에서 진짜 실력이 나오는 나라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아라오노의 진짜 위대함은 이후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테니까요. 이 구조작전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새로운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12월 26일 오전 아라오노와 스파르타오가 함께 칠레 푼타아레나스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 세계 언론에 알려지는 순간 국제사회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것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국에 의해서 말이에요.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건 러시아였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직접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 전화를 걸었어요. 러시아 국민의 생명을 구해준 것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한국을 영원한 친구라고 표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전화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한국의 용기와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요. 이번 일을 통해 한러 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언론들의 반응도 정말 뜨거웠어요. 평소 외국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던 러시아 매체들이 연일 한국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즈베스티아는 한국을 진정한 친구이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표현했어요. 프라우다는 더욱 감동적인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의 인도주의 정신이 러시아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며 이런 나라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평가했어요. 알티도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 아라오노의 구조작전을 상세히 다뤘습니다. 스파르타호 선원들의 증언은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그들은 한국 승무원들의 친절함과 전문성에 대해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특히 보리스 페트로프 선장의 증언이 인상적이었어요. 페트로프 선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라 가족처럼 대해줬다고요.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고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입었다고 했어요. 또 다른 선원인 알렉산드르 이바노프는 더욱 구체적인 증언을 했어요. 한국 의료진이 자신의 동상을 치료해줄 때 정말 세심하고 따뜻하게 돌봐줬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치료하는 동안 러시아 민요를 불러주어서 향수병까지 달래줬다고 해요. 미하일 코즐로프 기관장은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아라오노의 쇠빙 능력과 항해 기술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어요. 특히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판단력과 결단력은 베테랑도 쉽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제구조본부에서도 평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회의적이었던 전문가들이 모두 한국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독일의 한스 밀러 박사는 공식 성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급지구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뛰어난 기술력과 함께 인간애까지 겸비한 진정한 해양 강국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프랑스의 피에르 듀퐁 대령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정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프랑스도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미국의 존 밀러 대령은 더욱 구체적인 찬사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구조 기법과 장비 운용 능력이 미국 해안경비대보다도 뛰어난 면이 있다고 인정했어요. 특히 위기 상황에서의 창의적 해결책은 정말 배울 점이 많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어요. 이 나라는 정말 특별한 정신력과 기술력을 가진 민족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한국의 태도였어요. 이렇게 큰 성공을 거뒀는데도 전혀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어요. 아라오노의 김정호 선장 인터뷰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바다에서는 국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게 선원의 기본 의무죠. 정말 멋진 말이었어요. 거창한 수사도 없고 과장된 표현도 없었지만 진정성이 느껴지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겸손함이야말로 진정한 강국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 구조작전의 진짜 의미는 단순한 성공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벌어진 일들을 보면 더욱 분명해져요. 이듬해인 2012년 크리스마스,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중국 어선이 남극에서 화재 사고를 당했는데 역시 아라오노가 나섰습니다. 날씨는 전년도보다 더욱 악화된 상황이었지만 한국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구조 과정도 전년도보다 더욱 완벽했습니다. 화재 진압부터 부상자 치료, 선박 견인까지 모든 것이 전문가 수준이었어요. 중국 어선 황허호의 선원 15명을 전원 무사히 구조해냈습니다. 중국 정부의 반응도 놀라웠어요. 시진핑 주석이 직접 감사 서한을 보냈고 중국 언론들은 한국을 해양의 수호천사라고 불렀습니다. 한중 관계에서도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 다음 해인 2013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노르웨이 연구선이 북극에서 조난당했는데 역시 아라오노가 출동했어요. 남극과 북극을 오가며 구조 활동을 하는 세계 유일의 배가 된 겁니다. 노르웨이는 바이킹의 후예답게 해양 강국이잖아요. 그런 나라에서도 한국의 도움을 요청한 거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구조 과정에서도 한국의 실력이 유감없이 발휘되었습니다. 북극의 복잡한 얼음 상황을 완벽하게 분석해서 최단 시간에 구조를 완료했어요. 노르웨이 연구진들도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한국은 새로운 별명을 얻게 되었어요. 해양의 산타클로스라는 별명이었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나타나서 기적을 만드는 배라는 의미였죠. 외신 기자들도 이런 표현을 쓰기 시작했어요. CNN의 리차드 퀘스트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진짜 산타는 루돌프가 끄는 썰매가 아니라 한국의 아라온호였다. BBC의 존 심슨 기자도 비슷한 표현을 썼어요. 한국은 현대판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냈다. 위기에 처한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 되고 있다. 저 역시 그 말에 완전히 동감했습니다. 기술력도 중요하고 장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걸 한국이 보여준 거예요.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 책임감,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 이런 가치들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강국의 모습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기술과 무력만으로는 진정한 존경을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인류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나라, 어려운 사람을 도울 줄 아는 나라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어요. 지금도 아라오노는 지구 양극을 오가며 인류를 위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조 활동뿐만 아니라 과학 연구, 환경 조사, 그리고 국제 협력 활동까지 정말 놀라운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보다 감동적인 건 이 모든 활동이 진정으로 인류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2019년에는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 태평양 전역의 해양 오염 조사에도 투입되었어요. 방사능 수치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해류 변화를 분석해서 전 세계 과학자들과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태평양 연안 모든 국가들의 안전을 위한 소중한 자료가 되고 있어요. 북극에서는 기후변화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빙하 융의 속도, 해수면 상승, 북극곰을 비롯한 생태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어요. 이런 연구 결과들은 지구온난화 대응책 마련을 위한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한국의 개방적 태도예요. 아라오노가 수집한 모든 과학 데이터는 국적을 불문하고 전 세계 연구진들과 무료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보다는 인류 공동의 문제 해결을 우선시하는 모습이에요. 국제구조훈련에서도 한국은 이제 교본처럼 인용되고 있어요. 미국, 러시아, 캐나다, 노르웨이 등 전통적인 극지 강국들이 모두 한국의 구조 기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 신속한 의사결정 과정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미국 해안경비대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매년 공동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구조장비와 기술 개발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어요. 저도 이런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면서 한국의 선진 기법들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한국의 종합적 접근법이에요. 단순히 기술력만 높은 게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까지 겸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조 대상자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대응을 하는 능력이 정말 뛰어나요. 러시아와의 관계도 특별해졌어요. 스파르타호 구조 이후 러시아는 한국을 가장 신뢰하는 해양 파트너로 여기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 개발 프로젝트에서도 한국의 참여를 적극 환영하고 있어요. 지난해에는 러시아가 한국의 북극 과학기지 공동 운영을 제안하기도 했어요. 러시아가 외국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능력과 신뢰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황허호 구조 이후 중국은 한국과의 해양 협력을 대폭 확대했어요. 양국 간 해양 구조 협정을 체결했고 남중국해에서도 공동 구조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작년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한국은 중국이 가장 신뢰하는 해양 파트너라고요. 바다에서만큼은 한국과 중국이 형제 같은 관계라고 표현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어요.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핀란드 같은 북극권 국가들이 앞다투어 한국과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극지 기술과 경험을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노르웨이 정부는 한국의 스발바르 제도 공동 연구기지 설립을 제안했어요. 덴마크도 그린란드에서의 공동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이런 제안들은 한국의 극지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한때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 여겨졌던 한국이 이제 명실상부한 해양 구조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력과 정신력을 보유한 나라가 된 거예요.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제가 가장 감동받는 건 한국의 철학입니다. 아라오노의 모든 활동을 보면 단순한 기술 과시나 국력 과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진정으로 인류를 위하고 지구 환경을 위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들입니다. 예를 들어 구조 활동에서도 한국은 절대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구조된 사람들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심지어 구조 후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고 있어요. 이런 태도가 전 세계의 존경을 받는 이유입니다. 환경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이 수집한 모든 데이터는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여겨서 무료로 공개됩니다. 특허나 지적재산권 같은 것도 주장하지 않아요. 기후변화라는 인류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자국의 이익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국이란 무력이나 경제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과 의지,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나라가 진짜 강국입니다. 한국은 바로 그런 나라였어요. 영토는 작지만 마음은 큰 나라, 겸손하지만 당당한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인간애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아라오노의 활동을 통해 한국은 세계에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제시했어요. 경쟁이 아닌 협력의 가치, 독식이 아닌 공유의 가치, 이기심이 아닌 이타심의 가치. 이런 가치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를 온몸으로 보여준 겁니다. 저는 로버트 피셔, 32년간 극지 구조 업무에 종사해온 전문가로서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무기나 거대한 함대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용기와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아라오노는 계속해서 지구 양극을 누빌 것입니다. 인류를 위해, 지구 환경을 위해, 그리고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말이에요. 그 숭고한 여정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하고 희망적인 곳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따뜻함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3번의 크리스마스, 3번의 기적. 아라오노는 이제 단순한 쇠빙선이 아닙니다. 인류를 위한 책임과 헌신의 상징이 되었어요. 작은 나라 한국이 보여준 큰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만들어낸 수많은 기적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영웅은 묵묵히 사람을 살리는 이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한국은 지금도 그 숭고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자부심과 따뜻한 마음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들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